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60의 재능을 발견하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있는 여성입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은 앉아서 받고 자식이 벌어다 준 돈은 서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 생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남편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한 것도 아니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 하는 틈틈이 벌어서 살림에 보태가며 살았는데도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도 육아도 부부가 반반한다는데 제 또래들만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모든 걸 여자가 독박을 쓰고 살아왔죠. 내 어머니가 그랬고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렇게 사신 탓이었어요. 그러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면서 며느리를 들였는데 얘가 아주 물건이지 뭡니까? 시부모 눈치 보는 것도 없고 할 말 따박따박 하는데 처음엔 참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뭐랄까 가만 보니까 걔 사는 모습이 마냥 밉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러웠어요. 시대를 잘 타고 난 건지 부모를 잘 만나 그런 건지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만큼 배운 데다 직업도 좋으니 저리 당당한가 보다 했죠. 그러니 나 같은 사람과는 사람 방법도 다르구나 했는데 하루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돈 학벌 다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린 거죠. 제 친구 중에 저보다 학교도 더 잘 나오고 돈도 잘 버는데도 남편이랑 애들한테 벌벌 기고 사는 친구도 있는걸요. 걔가 못나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저 내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나도 그래야 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사는 거죠. 그래놓곤 자기는 가족들한테 희생하고 살았다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 권리를 찾을 노력을 하기 싫었던 거죠. 왜냐? 싸워서 쟁취해야 하니까. 그러면 자기도 피곤하고 주변에서 드세다 싸가지 없다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싫었을 테죠. 전요,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한 번뿐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머님이라고 인생 2번 사시는 거 아니니까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어머님도 어머님 권리 찾아서 누리세요. 그날 며느리의 말을 듣는데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던 걸까? 야속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마 말해줬다고 해도 그때는 제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환감이 되도록 진탕 고생하고 살아보니까 이제야 억울해서 며느리 말에 솔깃하게 된 거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온 내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겠어요? 새로 태어나 다시 시작하면 몰라도 고쳐가며 생판 딴 사람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러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도 나오는 거겠죠. 그거 쉽게 안 고쳐져요. 마음이랑 사는 모양이 따로 노니까 속만 더 탈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놈이 기어이 제 속에 기름통을 붓지 뭡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 사연은 뒤늦게 뭘 좀 알게 된 할머니의 복수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22에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고 실상은 돈에 팔려온 거나 마찬가지였죠. 제 친정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이 대단히 잘 살았던 건 아니고 소 팔고 쌀 팔아서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시킬 능력 정도는 되는 집이었어요. 그 정도면 뭐 제 친정에 비하면 재벌급이었지만요. 제 친정은 부쳐먹고 살 밭대기 하나 없어서 남의 땅에서 농사지어 먹고 살았어요. 지금이야 농기계도 잘 나오고 품종도 개량돼서 수확물도 풍성하지만 예전엔 정말 힘든 게 농사였어요. 죽어라 땀 흘려 키워내도 추석 앞두고 태풍 한번 불면 1년 농사 망치기 일쑤고 그나마도 잘 넘겼다 싶으면 쌀값이 똥값 되고 배추값이 폭락해 밭채로 뒤엎기도 했으니까요. 쌀밥은커녕 잡곡밥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 마지로 태어난 저는 태어나던 순간부터
제 친정 살림 미천이었어요. 날 때부터 병약했던 남동생 때문에 없는 살림에 약값까지 들여야 했던 부모님은 늘 돈에 쪼들리셨고, 그런 부모님이 안쓰러워 저는 일찍부터 한 사람 몫을 다하며 농사일을 거들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나온 것도 기적이었죠.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읍에 있는 조합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부서 과장님 눈에 들어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 사정을 잘 아는 분이어서 평소에도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미쓰리,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결혼은 자고로 조건 보고 하는 게 답이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 사랑 찾아서 연애 결혼들 하는데 모르는 소리지. 사랑? 그딴 거 금세 식어. 평생 살 사람인데 그깟 몇 년짜리 사랑 보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미쓰리 사정 다 아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마련한 자리야. 미쓰리 집에도 도움이 되는 혼처니까 잘해봐.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 천성이 심약하고 소심한 사람이라 그 나이 먹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본 사람이었어요. 시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친구들 가방은 죄다 들어주고 다니고 허구한 날 용돈도 뺏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없는 집 처녀를 데려다 며느리 삼으면 큰아들이 잘 될 거라고 했다네요. 없는 집에서 왔으니 지 처지 잘 알 테고, 데려올 때 친정에 땅이라도 조금 사주면 지 서방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 거라나요? 제 남편은 여자가 집에서 떠받들어 줘야 밖에서도 일이 풀리고 어깨 편은 사주라고 했다는데, 뭐 살아보니 썩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저는 남편과 선을 본 지 반년도 안 돼서 시골 올렸어요. 제가 시집 올 때 혼수는커녕 수저 세트 하나 변변히 해올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시댁에선 저희 집에 밭을 사주셨어요. 손바닥만한 거였지만 그래도 태어나 처음 내 땅을 갖게 된 저희 아버지는 사돈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더군요. 그거야 제가 본 게 아니니까 다 믿을 수 없지만 시어머니 말로는 그러더군요. 어찌됐던 혼수도 못해가는 주제에 밥까지 받고 한 결혼이라 저는 시작부터 시댁에 납작 엎드려 살았어요. 그러라고 제 친정에 밭을 사준 거였겠지만 그때는 일단 고마운 게 우선이었죠. 서울은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저는 신혼살림을 봉천동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서울 시내 집값이 다 비싸지만 그때만 해도 봉천동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는데도 저한테는 신천지 같았어요. 방 한 칸에 부엌 달린 집이었는데 화장실은 밖에 있는 데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아침 시간엔 서두르지 않으면 볼 일도 못 보고 참아야 했어요. 수도가는 또 어떻고요. 밥때 되면 서로 수도꼭지 차지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런 집에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도 아들을 가졌고 돈도 모아서 신촌 근소로 이사도 했어요. 서울에 뿌리가 없어서 그랬는가 몰라도 이사 참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포장이사하면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주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나요? 우리가 직접 짐 싸고 같이 나르고 하면서 옮기는 거죠. 그나마 거리가 가까우면 려카 빌려다 남편이랑 둘이 나르기도 했어요. 요즘 애들이 들으면 기함을 토할 일이죠. 얼마 안 되는 남편 월급 아껴가며 살림하고 애 키우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부탁해 소일거리 받아다 집에서 부업도 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빡빡하게 살았네요. 그러니 친정 나들이는 꿈도 못 꿨죠. 시집 오고 10년이 넘도록 친정집엔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미안해서 친정 나들이는 꿈도 못 꿨고 남편은 애초에 저희 집을 처가로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너한테 볼 게 사주 하나밖에 더 있냐? 내 아들 길하게 해주는 사주 아니었으면 언감생심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 그러니 넌 평생 내 아들한테 고마운 줄 알고 살아라. 다 굶어 죽게 된 집구석 부쳐먹고 살 땅도 주지 않았더냐? 늘상 돈 주고 사온 노비되어 하듯 하는 통에 시댁 식구들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고개부터 숙여졌어요. 그놈의 땅. 없는 살림엔 가뭄 중에 만난 단비 같은 거죠. 그 땅으로 농사도 지었고 그걸로 병약한 제 동생 약값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친정엄마 목숨을 앗아간 땅이기도 했어요. 삼복 더위에 밭에 나가 일을 하시던 친정엄마가 땡볕에 쓰러져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결혼하고 3년 만에 들려온 비보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러 고향에 내려가 보니 옆집 순덕이 엄마가 그러대요. 네 엄마 밭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울었다. 딸 팔아 받은 땅이라고 이 땅만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나. 거기서 난 감자며 고추 따서 네 동생 약해 먹이고 그랬다만 결국 그 땅이 네 엄마 잡아먹은 거지. 그 땅 일구면서 네 엄마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에휴, 오늘도 봐라. 장모 상 치르는데도 네 서방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장모 장례 치르는데도 안 온다니?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순덕이 아줌마 말이 100번 1000번 옳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인간들이었으니까요. 친정엄마 상 치르러 고향에 가겠다니까 시어머니가 대뜸 그러시대요. 가긴 어디를 가? 너 제정신이냐? 둘째 혼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잡기라도 붙으면 어쩌려고 거길 간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집에 붙어있어.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정 어머니 장례예요.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안 가봐요? 정 싫다 하시면 그 인은 두고 저 혼자 다녀올게요. 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내 아들이 안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뭘 네가 선심 쓰든 말을 해. 그리고 네가 가면 내 아들 밥은 누가 차려주냐? 죽은 네 애미 때문에 멀쩡히 살아있는 내 아들 굶길 생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시어머니는 저도 못 보내준다고 길길이 날뛰셨지만 몇 시간을 울며불며 사정한 끝에 저만 친정에 내려갈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 상을 치르고 몇 년 안 돼서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고 결국 친정엔 아버지 혼자 남게 되었지만 딸 자식으로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저 가끔 문헌인사차 전화드리는 것 외에는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새천년을 몇 년 앞둔 어느 날 또다시 들려온 친정아버지의 부고에 제 가슴에는 한 번 더 대못이 박히게 되었네요. 이번엔 집안엔 혼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 당연히 저랑 같이 상을 치러줄 줄 알았던 남편이 대뜸 이러지 뭐예요. 장인 하필 이럴 때 돌아가셔선 장례를 꼭 치러야 돼. 당신도 알다시피 IMF로 다들 힘든 상황인데 상 치른다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리고 요즘 나도 인수합병이다 뭐다 해서 자리 비울 수가 없다고. 안 그래도 인원 감축 때문에 까딱했다간 회사에서 쫓겨날 판인데 어떻게 잘 비워.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화장이나 해달라고 그래. 나중에 살아는 하겠다고 하고. 뭐요? 아무리 회사 일이 중해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정 아버지인데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당신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야, 거기서 우리 아버지 얘기가 왜 나와? 됐어. 회사 일만으로도 머리 아프니까 갈 거면 너나 가든가. 마음대로 해. 결국 이번에도 남편은 제 부모님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장인으로 생각도 않는 사람이었으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장례를 치르러 친정에 내려가야 해서 시어머니한테 남편과 우리 아들 밥 좀 챙겨달라 부탁을 했더니 시어머니도 그러시대요. 없는 삶의 장례는 뭐하러 치러? 화장해서 강이든 들이든 뿌리면 그만이지.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자연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 괜한 일에 내 아들 돈 들일 생각 말고 내 말대로 해. 아무리 화장을 해도 장례는 치러야죠. 친정엄마 때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그게 내 탓이냐? 네 친정이 지지리도 못 사는 걸 왜 남 탓을 해? 네 말대로 장례를 치른다 치자. 그럼 경비는 네 돈으로 할 거냐? 내 아들 돈으로 할 거 아니냐? 집구석에서 밥이나 축내는 네가 돈이 있을 리도 없거니와. 네 친정에 돈 나올 구석도 없을 텐데 무슨 돈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난린지? 괜한 집 버릴 생각 말고 내 말대로 해. 그때 처음으로 내 자신이 미웠어요. 부모 장례 치를 돈도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말이죠.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데는 생각보다 돈이 들지 않았어요. 음식이며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도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신 덕에 무탈하게 상을 치를 수 있었죠. 친정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내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요.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다간 언제고 나도 내 부모 꼴 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애한테 이제 손이 덜 들겠다. 저도 전보다 나도 두꺼워졌겠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무렵 김밥 전문점이랑 치킨집이 많이 생겨나서 낮 시간에 잠깐 일할 곳들이 많았어요. 남편 출근시키고 애 학교에 보내놓은 뒤 가게에 나가 김밥도 말고 치킨도 튀기고 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더니 고작 몇 시간씩 일해서 번 돈은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자 꽤 큰 돈으로 변해갔어요. 그걸로 애 학원도 보내고 남편 구두도 바꿔주고 평소에 남편 눈치 보여서 못 샀던 화장품이며 속옷도 사쓰고 그랬죠. 남편 돈 쓸 때는 그렇게 눈치가 보이더니 내가 번 돈으로 쓰려니 세상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수입으로 쏠쏠한 재미를 누리다 보니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던 김밥집 사장님이 알바 말고 주방에서 풀타임으로 일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신 덕분이었죠. 아주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주방을 맡겨도 되겠더라고요. 집안 살림을 하셔야 하니까 시간도 맞춰드릴게요. 어떠세요? 해보실래요? 제 상황을 고려해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한 달에 120만 원을 주겠다더군요. 저한테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꺼내봤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한테 얘기 못 들었어? 무슨 얘기요? 난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아버지 말이야.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것 같아. 수술 받아도 한동안 병원 생활 해야 할 것 같더라고. 그럼 당신이 가서 간병해야지. 아니,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결정해요. 내가 간병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누가 해? 이 집에서 놀고 먹는 게 당신밖에 더 있어? 괜히 쓸데없는 소리해서 엄마 신기 거스르지 말고 당신이 먼저 하겠다고 전화 드려. 이제야 내 생활에도 여유가 생기나 했더니 지들 멋대로 나를 부리려 들더라고요. 하도 얄미워서 시어머니가 말 꺼내기 전까지 연락도 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했더라고요. 살다 보니 너도 쓸 데가 있긴 하구나. 내일부터 병원에 가서 네 시아버지 간병 좀 해라. 네 남편이랑 애는 내가 밥 챙겨 먹일 테니 집에 올 거 없이 거기서 지내고 청소랑 빨래는 한가한 낮 시간에 와서 해놓고 가면 되잖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가 아버님이랑 한 병실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지 말고 잠은 어머님이 병실에서 주무시고 제가 틈틈이 가면 안 될까요? 뭐? 넌 며느리가 돼서 늙은 시애미한테 병수발 들라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병원에 가. 너 시애비 병수발 들라 한다고 야속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시집 올 때 우리가 얼마를 들였는지 알기나 해. 평생 돈값도 못하고 살던 거 이참에 한번 써보나 했더니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놈의 지긋지긋한 땅 얘기. 하지만 그 연병할 땅 팔아서 우리 아버지 묘자리로 썼으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동안 시아버지 병수발하느라 병원에서 지내다 보니 이게 꼭 육아랑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편히 잠도 잘 수 없고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걸 보면 말이죠. 간병을 하다가 아버님 점심 식사를 챙기고 나선 집으로 달려가 빨래며 청소를 해댔어요. 어머님이 식구들 밥만 챙겨주시고 살림은 아무것도 안 해주셔서 냉장고 채우는 것도 제 일이었죠. 그 바쁜 와중에 병원에서 먹을 반찬 몇 가지 후딱 하고 나면 바로 아버님 저녁 챙겨드릴 시간이 돌아왔어요.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몸이 축 나더라고요.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밤마다 끙끙 앓으며 잠들다 보니 아픈 사람이 시아버지인지 난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가끔 주말에 시동생 내외가 와서 1시간 정도 떠들고 가곤 했는데 이것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트집을 잡지 뭐예요. 형님, 전에 제가 사온 과일은 다 어디 갔어요? 그거 아버님 드시라고 사온 건데 형님이 다 드신 거예요? 일부러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거참,
한 달 전쯤에 오렌지랑 멜론 한 통 사와 놓고 그걸 지금 와서 찾네요. 동서,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래. 한 달도 더 됐어. 먹어도 진작 다 먹었지. 그리고 나 과일 안 좋아해서 다 아버님 드렸으니까 내 입에 들어갔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 어머 형님, 말 참 이상하게 하신다. 지금 내가 자주 안 온다고 타박하는 거예요? 나도 형님처럼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사람이면 하루가 멀다고 오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달리 밖에서 일하고 살림까지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나겠어요? 하긴 직장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형님이 워킹맘의 고충을 알 리가 없지. 동서, 나도 결혼 전에 직장 생활 다 해본 사람이야. 그리고 병원 들어오기 전까지도 김밥집에 나가 일했다고. 형님, 김밥집에서 김밥집 말았다고 그것도 직장 생활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 웃겨서 눈물이 다 나네. 동서의 조롱에 씩씩거리고 열을 내는데 시동생이 둘 다 그만하라고 한 소리 하더군요. 근데 그게 더 열받더라고요. 중재를 하려거든 지 와이프가 헛소리하기 전에 말릴 것이지 왜 내가 말하려는데 그만하래요? 하여간 얄밉게 노는 게 둘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제일 미운 건 시아버지였죠. 옆에 붙어서 간병하는 저한테는 그렇게 짜증도 내고 종부리듯 하시더니 가끔 얼굴 비추는 동서한테는 그렇게 살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 내외가 왔다 간 날이면 저도 아버님께 냉랭하게 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시처럼 마음에 박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도 시동생 내외 때문에 잔뜩 골이 나서 내내 냉랭하게 굴다가 저녁 진지 챙겨드리곤 쌩하니 휴게실로 가서 늦게야 병실로 돌아왔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큰애야, 야속하드냐? 그래도 나 죽고 나면 네가 제일 많이 울어줄 거지? 너 시집 와서 이날 이때까지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난 네가 내 며느리라서 좋았다. 수고했다 큰애야. 아버님 침상에 등을 돌리고 모로 누워있던 저는 혹여 아버님이 알아채실까 숨죽여 울었어요.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 일이 있나 싶어 벌떡 일어났는데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버님 침상을 애워싸고 있더라고요. 이어 침상을 옮겨 아버님을 처치실로 모셔갔고 그게 아버님과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아버님 유언처럼 저는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끌고 주방으로 데려가 그러시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냐? 네가 그렇게 청승 떨며 울어대니까 사람들이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줄 알잖아. 네 시애비 간병 좀 시켰다고? 너 지금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려고 이러는 거지? 아이고 곰인 줄 알았더니 네가 아주 불려오였구나. 당장 눈물 그치지 못해. 한 번만 더 눈물 뺐다간 가만 안 둘 줄 알아. 슬퍼서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했던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잡아놓고는 사람들 앞에선 한없이 처량하게 우는 척을 하셨어요. 정말 소름 끼치게 역겹더라고요. 2년 넘게 혼자서 시아버지 병수발을 한 건 저였지만 저희 가족 외에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마치 당신이 남편 병수발까지 도맡아 해온 것처럼 떠들어댔거든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고 제 노력의 공은 모조리 시어머니가 챙겨가셨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난 내 할 도리를 했으니 당당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아버님한테 수고했다는 말도 들었고요. 어머니는 이후로도 친척들 사이에서 아버님 병수발 얘기만 나오면 슬쩍 제 눈치를 보곤 했어요. 혹여 제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는 병수발할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다시 전처럼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생겼는데 문제는 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였어요. 살림도 해야 하고 애 뒷바라지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반타임 파출 도우미로 나가게 되었죠. 그때 처음 일 나갔던 곳이 한정식집이었어요. 고추장이며 된장까지 직접 만드는 데라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집이었죠. 저는 장 만드는 곳에 배정이 됐는데 시골에서 나고 자라 그런지 홀 서빙보다는 이쪽이 편하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장 담그는 걸 옆에서 도우며 익혔던 덕분에 일도 익숙했고요.
장은 주인 할머니가 일꾼들을 데리고 직접 만드셨는데 제 솜씨가 마음에 드셨는지 앞으로도 딴 집에 일 나가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반타임이라 일당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저한테 딱 맞는 시간대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자리라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 집에 10년 가까이 일 나가면서 주인 할머니한테 참 많이 배웠어요. 장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요령도 배울 수 있었죠. 그래봤자 내가 내 장사하기 전에는 써먹을 일도 없는 것들이었지만 재미도 있고 해서 수첩에 적어가며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다 일을 그만둔 건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으면서였어요. 장사도 잘 되는 가게였는데 작자가 나서자 홀랑 팔아버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일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죠. 정직원들이야 퇴직금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당 받고 일하는 팥줄이라서 그런 거 없이 몸만 나오게 되었어요. 그땐 참 서운하더라고요. 비록 반타임만 일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10년을 내 직장이다 생각하고 다녔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한마디로 떨궈내니 말이에요. 그렇게 식당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마음이 헛헛하더라고요. 바로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일이 안 구해졌거든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써주겠다는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나이 먹고 식당에 설거지하러 다니기도 그래서 일을 쉬고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하루는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뭐예요. 그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아,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 아들 녀석도 떠나보내야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필 아들놈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저랑은 성격이 정반대라서 괜히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데리고 살 사람도 아닌데 어떠냐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가족인데 기왕이면 나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시간이 갈수록 정이 가지 뭐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장 만드는 식당에서 오래 일한 덕분에 고추장이며 된장 만드는 건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들 녀석 장가 보낸 뒤로는 방도 하나 남아서 매주도 직접 뛰어가며 본격적으로 장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며느리가 장맛을 보고는 그러지 뭡니까? 어머님, 이 좋은 재주를 왜 썩히고 계세요? 팔아서 돈 버세요. 얘는 내가 돈이 어딨니? 장 만들어 팔려면 공장도 있어야 하고 가게도 있어야 되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 손이 진 게 아무것도 없잖니. 어머님, 요즘엔 홈메이드 제품도 잘 팔려요. 판매야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서 팔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어머님이 하겠다고만 하시면 판로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첫 주문은 제가 할게요. 저희 먹을 거 고추장 된장 한 통씩이랑 제 친정 것도 한 통씩 해서 총 4통 만들어주세요. 매사에 딱 부러지는 며느리는 원가에 시간당 급여, 배송비를 계산해서 가격을 산정했어요. 그리고는 인터넷에서 시판 중인 제품들이랑 가격 비교해서 최종 가격을 결정했죠. 그래 봐야 주문량은 1kg짜리 4통이었지만요. 그래도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장난처럼 시작한 장 만들어 파는 일은 1년이 지날 무렵부터는 꽤 쏠쏠한 수입원이 되었어요. 며느리 직장 사람들은 물론 며느리 친정 쪽에서 들어오는 주문량도 상당했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어본 사람들이 몰고 온 신규 고객까지 그 사이 많이 늘었거든요. 처음엔 집에서 그런 걸 만들어 판다고 타박을 하던 남편도 제 통장에 찍히는 수익금을 보자 슬슬 욕심을 내더라고요. 이참에 차 좀 바꿀까 하는데 당신은 어때? 기왕이면 수입차로 할까 하는데 말이야. 그런 걸 언제 나한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이 사람이 내가 꼭 내 입으로 차 바꿔달라고 해야겠어? 말을 하면 대충 알아먹을 것이지 머리 안 좋은 거 티내. 애초에 차 사달라고 했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머리가 왜 안 좋아요? 아들은 엄마 머리 닮는다고 우리 성준이 공부 잘했던 건 몰라요? 이봐. 내가 이래서 자넬 보고 머리가 안 좋다는 거야. 아들이 엄마 머리 닮는다는 증거가 어딨어? 과학적으로 증명은 된 얘기야? 아니지? 어디서 출처도 불분명한 헛소리를 듣고 와서는 떠들기는.
그 출처가 바로 당신 어머니네요. 어머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당신의 어머님을 닮아 똑똑한 거라고. 따질 거면 당신 어머님한테 가서 따지라고요. 우리 부부 목소리가 커지자 방에 있던 아들 내외가 거실로 나왔어요. 마침 주말이라 김치랑 밑반찬 가지러 와 있던 참이었거든요. 아들 내외 얼굴을 보자 남편은 방금 전보다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돈 좀 번다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뭐야. 됐어. 그깟 차 안 사줘도 돼. 대신 앞으로 내 집에서 냄새 피우면 장담 들 생각 꿈도 꾸지 마. 쥐뿔도 없는 거 데리고 사라졌더니 어디서 까불어. 너 시집 올 때 우리 집에서 땅 사줬던 거 기억나지? 따지고 보면 넌 네 부모가 땅 받고 우리 집에 판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감히 주인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어?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순간 세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건 아들 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군요. 특히 며느리는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입을 떡 벌리고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제 시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그제야 남편도 자기가 말을 심하게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헛기침을 하며 슬쩍 제 눈치를 봤어요. 그러게 자네가 내 속을 긁지만 않았어도 이런 말까지는 안 했잖아. 배고프니까 점심이나 차려. 남편은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놔둘 수는 없었죠. 내가 왜 네 밥을 차려? 배고프면 네 손으로 차려서 처먹어. 배은망덕? 그건 내가 할 소리 아니냐? 내 친정에 밭대기 사준 걸로 지난 38년 동안 너랑 니네 식구들이 날 얼마나 부려쳐먹었냐.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밭대기 수십 개 수백 개 사고는 남을 거다. 그리고 이 집이 어째서 네 집이냐? 너 밖에서 돈 버는 동안 나는 놀았더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밖에 나가 돈도 벌었다 이놈아. 네 월급만으로 생활하고 애 학원 보내고 돈까지 모을 수 있었는 줄 알아? 우리 집 생활비는 다 내가 벌어서 충당한 지 오래다.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집도 못 샀어. 그런데 왜 나를 돈 주고 사온 종년 취급을 하냐고. 말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악에 받쳐서 결국 눈물까지 쏟고 말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휴지를 들고 와서는 제 등을 쓸어주더라고요. 마치 제 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동안 말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 말을 하고 말았어요. 이참에 해야 할 말은 해야겠네요. 우리 갈라섭시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대접받으며 살기도 싫고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 깔끔하게 끝내고 남남으로 살자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내 몫의 재산 제대로 받고 끝낼 테니 계산이나 잘해두세요. 은행원 출신이니 돈 계산이야 잘하겠지.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이봐 당신 거기 안 서. 남편은 그제야 다급하게 저를 불러댔어요. 하지만 더는 남편과 말 섞기 싫어서 저는 그 길로 밖으로 나와버렸죠. 그렇다고 딱히 갈 곳도 없어서 동네 공원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한테 뭔 얘기를 들어서 전화를 했나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뜸 요양원으로 오라고 하시길래 어차피 갈 곳도 없어서 어머님이 계시는 요양원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가 옷이라도 갈아입고 갈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못해도 일주일에 두어 번은 오가는 곳이라 딱히 차려입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당신 할 말만 하셨어요. 나도 죽을 때가 다 됐나? 죽은 이 시아버지가 그렇게 꿈에 나타난다. 이제 나도 슬슬 준비를 해야겠어. 엊그저께 텔레비를 보니까 수입하는 집이 나오더라. 요즘이야 모시로도 하고 면으로도 한다지만 그래도 수입은 뭐니 해도 삼배 아니겠니? 유명한 사람들도 그 집에서 수입을 맞춰간다던데 니들 생각해서 비싼 거는 못하겠고 그냥 돈 1,000만 원 하는 걸로다가 하나 장만해 다오. 네? 1,000만 원이요? 아니 어차피 땅에 묻으면 썩을 옷인데 1,000만 원씩이나 하는 걸 꼭 입으셔야겠어요. 세상에 낭비도 그런 낭비가 어딨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낭비라고 했냐? 심히 마지막 가는 길에 머리카락으로 집시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깟 삼배 수위 하나 해주는 거 가지고 낭비? 네가 못 배워 처먹어낸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엉망인 줄은 몰랐다. 어머님도 참
그 캐캐 묵은 레퍼토리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요. 고등학교까지 나온 제가 못 배워먹은 거면 수학교밖에 못 나온 어머님은 어디다 갖다 댈 것도 없겠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연세가 드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지 모르겠는데 제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 뭐하러 수인은 입히고 관짝에 넣느냐고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괜히 땅 아깝게 묻을 생각하지 말고 화장해서 들판이나 강에다 뿌리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라고요. 그래놓고 어머님은 1,000만 원짜리 수익까지 있고 땅에 묻힐 생각을 하세요? 에이, 양심도 없네요. 뭐 그렇게 땅에 묻히고 싶으시다면 그러세요. 대신 어머님 수위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오냐, 네가 네 친정아버지 일로 나한테 앙금이 있는 모양이구나. 참 나이를 먹고도 별것 아닌 일에 심보를 그렇게 쓰는 건지, 네가 뭘 한다고 알아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네 마음대로는 안 될 거다. 안 되긴 뭘 안 돼요. 어머님 아들은 지 몸 귀한 건 알지 지 부모 죽고 사는 건 하나 관심 없는 인간인걸요. 이날 이때까지 어머니 뵈러 그 양반이 찾아오는 거 본 적 있어요? 명절에도 나나 우리 아들 시켜서 다녀오라고나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퍽이나 어머님 수위를 챙기겠네요. 바랄 걸 바라세요. 뭐 그런 게 어머님 큰아들 뿐인가요? 잘난 둘째 아들의 딸내미들까지 죄다 지들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지 누구 하나 어머님 챙기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허튼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수위로 100% 면반스 한 장 입혀드릴게요. 어머님이 저한테 매번 그러셨잖아요. 어차피 겉옷으로 가려질 거 비싼 속옷은 뭐하러 입냐고. 남편이 입다 버린 속옷 주워 입으면 그만 아니냐고요. 생각 같아선 어머님 아들이 입던 반스 입혀서 보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먼 길 가시는데 새 반스 사서 입혀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그 정도면 저도 크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저 세상 가실 거면 한두 달 안에 가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을 할 참이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성질을 부리며 각티슈를 던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이혼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별 수 없었다 생각하기로 했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받아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날 자기 시아버지한테 단단히 실망한 며느리는 이후로 제 든든한 백이 되어주었죠. 집을 구할 때도 그렇고 저 혼자 홀로 서기를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처음엔 맹랑하게만 보였던 며느리가 내 인생의 스승처럼 느껴지다니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던 며느리의 말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기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또다시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렵지는 않아요. 살아오면서 모진 말에 굳은 살도 꽤 생겼고 무엇보다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돼서 그런 모양입니다. 2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이니 후회 없이 살아보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